교류 분석을 통한 인간관계 이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교류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분석은 하나의 성격 이론인 동시에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심리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류 분석의 이론의 창시자는 에릭 번인데요. 미국의 정신의학자였습니다. 임상심리학의 기초를 둔 인간 행동에 관한 분석 체계를 개발하였는데요. 이 교류 분석에 활용된 것이 바로 어버이자아인 P, 어른자아인 A, 그리고 어린이자아인 C입니다. 이 자아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고그램 검사와 인생태도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앞 시간에 이미 검사를 다 했죠. 이렇게 교류 분석은 이러한 세 가지 자아 상태를 통해서 성격의 형성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교류 분석을 통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있는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러한 자아 상태 모델을 통해서 성격이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교류 분석 이론은 실제 인간과 인간 간의 교류 자체를 분석해서 이론화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소통의 훈련이나 또는 조직 문제 분석에 아주 탁월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류 분석에서 쓰이는 세 가지 자아 상태는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P와 A, C의 점수를 구했죠. 합계 점수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P부터 보시면요. P는 페어런츠, 말 그대로 어버이를 상징하는 자아 상태입니다. 이는 부모와 같은 행동을 말하고 가르침을 받은 나의 모습입니다. A는 어덜트, 바로 어른 자아 상태입니다. 자료나 경험에 의해서 생각하는 나를 말하고요. C는 차일드, 어린이 자아 상태입니다. 유아기적 행동을 말하고요.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B와 A와 C 모든 자아 상태를 다 가지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자아들을 활성화시켜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버이 자아 상태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모방 학습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부모님처럼 권위적인 행동이나 그러한 감정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어버이 자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어버이 자아 상태는 법이나 공감적 태도와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부모의 모습을 모방 학습했기 때문에 고성능 테이프에 기록되어서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나도 모르게 아빠와 같은, 나도 모르게 엄마와 같은 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모방하여 학습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이 무조건 수용된 낡은 어버이 자아 상태의 자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그 부모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한다고 하죠. 이러한 어버이의 자아 상태를 그대로 학습했기 때문에 권위적인 모습, 그리고 비판적인 모습, 때로는 또 보호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A, 어른 자아 상태입니다. 어른 자아 상태는 자료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만약 자신이 성인으로서 적절하게 자원을 활용할 줄 알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걸맞게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감정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어른 자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른 자아 상태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게 되고요. 자신감도 얻게 됩니다. 또한 자료와 경험에 의한
컴퓨터와 같은 기능과 생각, 행동을 하고요. 삶의 객관적인 척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에게 기록된 자료가 현재 적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검토하게 되고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때로는 타산적인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C, 어린이 자아 상태입니다. 이 어린이 자아 상태는 유아기 적에 학습된 행동을 말하고요. 가끔 여러분들도 성인이지만 어린 시절에 자주 하던 행동이나 감정으로 돌아갈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 어린이 자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린이 자아 상태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유머러스한 태도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아기적에 학습된 행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겪은 부정적 감정은 자기 부정적 자아, 즉 I'm not okay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은 한 개인에게 매우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자아 상태는 유아기적의 모습이기 때문에 본능적이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수능적인 그러한 자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게 PAC 세 개의 유형을 봤고요. 각각 짝꿍들이 있었죠. 어버이, 어른, 어린이 자아 안에 또 세분화된 짝꿍들이 있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이 P자아 안에는 두 개가 합쳐져서 P자아죠. CP와 MP로 나눌 수 있는데요. CP는 비판적 어버이 자아라고 해서 법이나 규칙, 질서, 도덕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비판적 어버이 자아는 통제적 어버이 자아라고도 부르는데요. 비판적 어버이 자아의 평균은 25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수에서 위아래로 10점까지는 정상 범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25점이 평균점이니까 35점, 그리고 아래쪽이 10점이면 15점. 이 구간 안에 있는 점수들은 평균점이라고 보고요. 물론 너무 35점 가까이 있거나 15점 가까이 있으면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만은 평균 내에서는 도덕적이고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25점보다 10점이 높은 35점 이상 이 비판적 어버이 자아가 너무 상승해 있는 경우 점수가 매우 높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때는 조금은 부정적인 CP의 상태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CP의 점수가 매우 높은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계신다 하면 아마도 그 수업 시간에는 1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봐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나 도덕 그리고 규칙에 대한 잣대가 매우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런 부모님도 계시겠죠? 또한 이 비판적 어버이 점수가 너무 높으면 법을 어기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매우 높은 강도의 비난이나 질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점수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법이나 도덕, 질서, 양심의 잣대가 너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키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학생인데 지각 좀 하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비판적 어버이 자아 상태가 점수가 낮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이름이 비판적 어버이 자아라고 해서 절대로 나쁜 자아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판적 어버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나쁜 자아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주로 우리가 이 비판적 어버이 자아를 부모에게 물려받을 때는 부모님들께서 10시 전에 자야지 키가 큰다. 차도에서는 뛰면 안 된다. 어른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약속은 잘 지켜라. 이런 것들을 듣고 그것을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이 모방하고 학습해서
무의식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유형에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이 CP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CP와 부정적인 CP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폐가 좋지 못한 환자에게 담배 끊으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도 긍정적 CP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정적 CP 같은 경우에는 후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선배가 또 저질렀네 라고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은 부정적인 CP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NP 한번 볼까요? NP는 같은 어버이 자아지만 양육적 어버이 자아라고 불립니다. 양육적 어버이 자아의 평균 점수는 30점인데요. 이 A자와 비슷하게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P자, 특히 양육적 어버이 자아는 좀 더 점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35점 정도 나와도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점수입니다. 일단은 평균을 30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점수가 30점인데요. 그러면 10점 높은 40점 이상이 되면 과잉이 되고 10점 아래로는 20점 밑으로 가게 되면 결핍이 되겠죠.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통제하기도 했지만 따뜻하게 배려하고 돌봐주기도 했죠. 어머니는 껴안아주기도 했고 아버지는 같이 놀아주기도 했고요.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날 때는 달래주기도 하고 밴드도 붙여주셨죠. 이렇게 돌봐주었던 모습도 무의식에 저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양육적 어버이입니다. 그래서 30점에서 잘 발달하면 스스로 잘 돌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잘 돌보고 양육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10점 이상 올라가면 40점 이상 되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과잉, 보호도 과해지고 양육도 과해지고 돌봄도 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리콥터맘, 그런 분들이 돌봄이 너무 과해져서 거의 자녀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경우도 있죠. 중요한 건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주면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있는 자녀는 스스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30점에서 10점 낮은 20점 이하로 점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자녀는 방임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잘 돌보지 못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 평균 점수에서 잘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NP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시면 부모님이나 친구나 동료들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NP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건 내가 도와줄게 라면서 친구나 부모님, 동료가 그 일을 빼앗아가는 형태가 돼버리면 부정적 NP의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주변에서 나는 그냥 도와줬을 뿐인데 고마움도 모르더라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들이 원해서 도와줬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분들은 뒤에 가서 그런 얘기 하죠. 고마움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걸 고마워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지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도와주고도 욕먹을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세 번째가 어른자아입니다. A자아고요. 어른자아 상태는 평균 점수가 35점입니다. 어른자아가 잘 형성이 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10점이 높은 45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객관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보이기보다는 기계적으로 보이겠죠. 그럼 반대로 25점 이하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매우 주관적이며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잉과 결핍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앞쪽에서 보셨던 인생 태도 검사에서 I+가 U+보다 낮거나
또는 I-가 I 플러스보다 큰 경우에 어른 자아가 잘 발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A 자아 점수가 낮으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가 C 자아입니다. C 자아는 FC와 AC로 나뉘는데요. 먼저 자유스러운 어린이 자아를 보시면 평균 점수가 30점인데요. 창의성이나 자율성, 독립심과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즘 기업마다 창의적인 인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창의성이 이 FC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가 좀 높죠. 과거에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창의성을 기르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이나 활동의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창의성이라든가 자유스러움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 FC의 평균 점수가 30점인데 10점 이상 과잉되면 40점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자유스러워지죠.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천방지축이라고 하는데 아주 어릴 때는 귀엽다라고 봐줄 수 있지만 이제 직장 생활이 시작되면 어떨까요? 너무나 자유스러운 경우에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30점보다 10점 이하인 20점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창의력이 없는 상태, 독립심이 없는 상태. 이 FC의 긍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 빠진 것이 바로 유머입니다. FC에서 유머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들이 FC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 유머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고차원의 스킬로 통하기 때문에 이 FC가 높은 분들이 관계에 굉장히 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C입니다. AC는 수능하는 어린이 자아라고 해서 평균 점수가 25점입니다. 이 수능의 가장 기본은 바로 삶에 대한 수능입니다. A씨가 25점 평균에서 잘 발달해 있으면 말 그대로 수능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부모가 정해놓은 규칙을 잘 지켰을 것이고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규칙을 잘 지켰을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의 규칙을 잘 지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능이죠. 그런데 이 A씨도 점수가 너무 높아져서 35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수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무언가를 시키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MP 점수가 높을 경우에 자녀의 AC 점수가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죠. 너무나 수능해야 되니까. 반대로 AC가 너무 낮으면 15점 아래로 떨어지면 어떨까요? 수능하지 않아요. 반항한다죠. 그래서 반항한 어린이가 되어버립니다. 그 반항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삶에 순응하지 않는 자살입니다. 그래서 이 AC 점수가 현저히 낮은 사람들은 우울을 동반한 자살의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요. 특별한 트라우마나 아니면 삶에 어떤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간혹 이러한 검사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보신 이 5가지 결과들은 평균 점수를 모두 가지고 활발히 유기적으로 각각의 자아들을 상황에 맞게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표현하면서 기능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타인과 어떻게 교류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유형을 아셨으니까 상황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 교류에는 상보교류와 교차교류, 그리고 이면교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교류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소통들, 그 교류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친구에게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친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 2시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극과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쉬운 예지만 이것이 바로 교류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대화의 기본 단위죠. 이러한 자극과 반응이 일어났을 때 화살표로 어떻게 교류가 일어났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몇 시냐고 물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아주 객관적인 정보를 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A자가 A자에게 자극을 한 것입니다.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럼 B라는 사람이 지금 2시야 라고 했으니까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자에서 다시 A자로 반응이 갔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평행을 이룰 때 상보교류라고도 하고요. 평행교류라고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의 이 상보교류에서는 전혀 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과 같죠? 그러면 교차교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야? 라고 내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시계 볼 줄 몰라? 이렇게 왔습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일단 기분이 좋지 않죠? 내가 어디로 물었어요? 지금 몇 시야? 라고 하면서 아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A에서 A로. 네, 답변은 어디서 왔죠?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로 온 것 같아요? 어디로 온 것 같아요? 네, 나무랐죠? 그래서 이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는 지금 A가 A에게 물었지만 답변은 P에서 C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가 교차되었죠? 이것을 바로 교차교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교차교류가 생긴다는 것은 어떠한 자극을 보냈을 때 기대했던 자아 상태가 아닌 다른 자아 상태에서 반응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통에 문제가 생겼죠. 만약 이 A라는 분이 이 시계 볼 줄 몰라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져서 언성이 높아지면 말 그대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싸움이 일어날 때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했냐고 살펴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서 싸움이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왜 그런 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교차 교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와 또는 아래쪽에 있는 이면 교류가 겹쳐지면서 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면 교류가 뭔지 한번 볼게요. A가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확히 대답은 상보교류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지만 인상을 쓰면서 2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때 A는 또 기분이 어떨까요? 그것을 화살표를 한번 나타내 보면요. 지금 몇 시야는 A에서 A로 가는 겁니다. 그 인상을 쓰며 2시라고 할 때는 A에서 A로 오는 말소리는 A에서 A로 오죠. 2시라는 말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답은 해줬어요. 그런데 인상을 썼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내면에 시계 볼 줄 모르는 거야? 아니면 왜 나한테 묻는 거야? 이런 게 있죠. 너는 시계 없어? 이런 걸 내면에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에 넣으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면에 숨겨진 자아 상태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소통 안에 이런 심리적인, 내면적인 소통이 숨어 있다고 해서 이면 교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이런 이면 교류를 많이 쓰게 되면 앞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에게 어떤 질문이라든가 대화를 시도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요즘 이민호가 정말 멋있고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본인의 느낌이죠. 그래서 C에서 C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상보교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맞아, 요즘 이민호가 굉장히 대세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더 대세인 BTS도 있지만 이 친구가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
어느 정도 대세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상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계속해서 이 교류가 이어나가겠죠. 그러면 대화가 아주 잘 되고, 대화가 잘 됐다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교차 교류를 했다. 그럼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나 요즘 이민호가 너무 좋더라. 드라마 끊고 공부 좀 해.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C에서 C로 보냈는데 어디서? P에서 C로 왔죠. 교차 교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2번만 들으면 다시는 이민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부모님과도 이러한 이유에서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 이면교류는 어떨까요? 이민호가 대세지라고 표현하면서 비웃습니다. 비웃으면서 요즘 이민호가 대세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C에서 C로 물었어요. 사회적인 메시지는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내면은 어때요? 이렇게 왔죠. 비웃고 있죠. 왜 비웃습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연예인을 좋아해.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고요. 넌 현실감이 없구나 라면서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2가지의 간단한 교류를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A의 입장인가 B의 입장인가죠. A의 입장일 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B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극을 주는 사람도 물론 중요해요. 정확하게 본인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정이나 제스처, 말투를 활용해야 되지만 이 B,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교류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때 의도를 정확히 하는 것 1번. 2번째가 누군가가 나에게 자극을 줬을 때 내가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떠한 자아로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자아로 반응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어떤 자아에서 자극이 왔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극을 잘 파악하려면 경청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교류 방식은 물론 내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나 혼자 교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교류 방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야겠죠. 벗어나려면 4가지의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먼저 한 사람 또는 2사람 모두 자아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자에서 A자로 갔을 때 A에서 A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원하는 교류 방식입니다. 그런데 P에서 C로 왔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했었던 지금 몇 시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었는데 교차 교류가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시계 볼 줄 몰라? 이렇게 왔습니다. P가 C에게 말할 때는 어떠한 반응을 원하는 걸까요? 미안해. 네가 화낼지 몰랐어.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P자에서 말했던 이 B라는 친구는 좀 머쓱해지면서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또한 교차 교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A에서 A로 보냈는데 P에서 C로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C에서 P로 갈 수도 있지만 다시 A에서 A로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죠. 그건 교차 교류입니다. 긍정적인 자아 상태를 이용해서 시계는 볼 줄 아는데 오늘 시계를 가져오지 않았어 라던가 아니면 휴대폰을 잊고 가져오지 않았어 라는 본인의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P에서 C로 왔지만 나는 다시 한번 A에서 A로 교차 교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P에서 C로 왔는데 나도 화가 나요. 시계 볼 줄 몰라? 이런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P에서 C로 보내는 내가 몰라서 묻겠어? 라면서 얘기를 시작하면 교차 교류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자아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되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3번째 방법은 그 주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몇 시야? 라고 했을 때 시계 볼 줄 몰라? 라고 말하면 이 친구는 시간을 얘기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먹을 시간이 되었나 해서 라던가 너는 몇 시까지 공부할 거야? 라는 표현 등으로 바꿔주면
다른 대화로 다시 진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또 교류 방식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앞서서 있었던 주제를 잊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활용해서 이제 교류 방식을 바꿨는데 다시 A가 너 아까 왜 그랬어? 라는 이런 말을 한다거나 앞에 주제를 다시금 언급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그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주제 자체를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친구들 중에서도 과거에 했던 대화들을 굉장히 오래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그것이 긍정적인 대화였으면 매우 좋은데 반대로 부정적이거나 문제가 됐었던 상황을 오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한 주제들이나 그러한 상황들은 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에 문제없이 계속 발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L을 이용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방금 보신 것은 원하지 않는 교류 방식이 진행될 때 벗어나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대화의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OKMP 반응법과 A 표현법은 기본 기술에 해당하고요. AC 반응법, CP 반응법, FC 반응법은 특별 기술에 해당합니다. 먼저 OKMP 반응법을 보겠습니다. 일단 대화가 시작돼서 자극이 오게 되면 반응을 할 때 먼저 오케이, 너는 오라,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 NP 반응이 나와줘야 됩니다. NP는 양육적 어버이 자아니까 그래 네 말 다 들어줄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가 도와줄게 라는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이 A 표현법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나면 내가 표현을 해야겠죠. 또는 듣기 전에도 내가 먼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때는 늘 현재, 지금, 여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래서 자료나 경험에 의해 발달된 이 A자를 잘 살려서 표현할 수 있도록 너무나 감정이 치우치거나 너무나 주관적인 표현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자료나 경험에 의해서 잘 발달된 A자 상태로 표현하는 법을 많이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가 AC 반응법입니다. A씨는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였죠.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수님,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 상사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비판이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그때 이 AC 반응법이 필요한데요. 상대가 비난과 공격을 할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A 표현법으로 정확하게 말해줘야 하지만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이 분명할 때는 그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깔끔하게 시인하거나 또는 수용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이 원하는 답이기 때문에 상황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말로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정이나 제스처에 드러나야 합니다. 네 번째가 CP 반응법입니다. CP 반응법은 상대방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동조하는 것인데요. CP가 비판적인 어버이 자아로서 통제, 법, 질서, 규칙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 와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으로 FC 반응법입니다. FC는 자유스러운 어린이 자아였죠. 일단 어린이 자아는 느끼는, 감정적인 이러한 자아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어떠한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가 하는 감정을 그대로 내가 같이 반응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영화를 보다가 슬픈 장면에서 울고 있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라는 뜻이 아니라 나도 그 장면에서는 슬픈 감정이 들었다는 것을 표현하라는 뜻이죠. 이러한 표현들과 반응을 통해서 인간관계는 훨씬 더 친밀해지고 긴밀해지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언어로서 주고받는 정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간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신 교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아 상태를 잘 활용하셔서 상황과 관계에 맞는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원활한 인간관계를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교류 분석을 통한 인간관계 이해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